모순, 양기자, 장편소설. 오래전 그 10분의 의미. 무더웠던 7월이 지나고 8월이 되자 더위가 한 곱이 꺾였다. 아직 그럴 때도 아닌데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기까지 했다. 이상 좋은 현상이라고 했다. 지난번 폭염도 대단했는데 그때도 이 기상대는 이상 고온이라고 설명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다 이상한 것이라는 뜻일 터였다. 서로서로 아끼 데스네. 오덴기가 이 데스네. 벌써 가을입니다. 날씨가 좋지요? 9월에 일본인들을 상대하는 식품점으로 바꿀 계획인 어머니가 연습하고 있는 문장이 8월에 이미 어울리고 있었다. 날씨가 저멋대로 이건 말건 어머니는 세수를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늘 일본말을 중얼거렸다. 이라샤이마세. 호시 모와 민나 소로에떼 이마스. 어서 오세요. 원하는 것은 다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이모한테서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서도 어머니는 여보세요 대신 이라사이마세 라고 애치다가 하하 씩씩하게 웃었다. 일본말 좀 배운다. 애냐고? 국제적인 사업가한테 일본어는 필수니까. 너같이 팔자 편한 마나님은 몰라도 되는 일이 용건이나 말해. 웬일이야? 집으로 전화를 다 오고 전화 저편에서 이모가 뭐라 항의를 하는 모양이었다. 내가 언제 맨날 바쁘다고 그랬니? 너야말로 꼭 양말 한 타스 사겠다는 손님 상대하고 있으면 전화를 하더라. 한 컬레도 아니고 한 타스를 산다는데 한가하게 너하고 노닥거릴 시간이 어딨어? 어머니는 전화를 바꾸어 주고도 방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래도 나는 꿈쩍하지 않았다. 이모와 나 사이가 다소 특별하다는 것을 어머니도 알고 있다. 이모는 나한테서, 나는 이모한테서 서로의 집안 사정이 어떻다는 정보를 얻는다. 이모와 내가 아니라면 우리 두 집안은 한층 더 소원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난 결혼 기념일에 내가 이모에게만 장미꽃을 한 다발 사준 것까지 어머니가 알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모는 의외로 생각이 깊은 사람이다. 이모가 내일 저녁에 집으로 초대한단다. 며칠 전에 줄이랑 주혁이 왔대. 시장 노는 날은 귀신같이 애우고 있어서 간다고 그랬다. 이모부도 없대니까 한번 가보지 뭐. 이모의 초대를 전하면서 어머니는 애써 심드렁한 척한다. 애국에 나가 있던 주리와 주혁이 돌아왔고 시장이 노는 날이고 게다가 이모부가 출장으로 집을 비운다는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떨어졌으니 아니 갈 수가 없다는 식이다. 언제나 이런 식이다. 잘 사는 이모가 가난한 어머니한테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두 사람 사이의 내왕은 완전 불가능이다. 이모는 어머니가 변했다 하고 어머니는 이모가 변했다고 그랬다. 내가 보기엔 두 사람 다 변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상대의 삶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쌍둥이의 숙명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싫어하는 사람은 이모가 아니라 이모부였다.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 적잖이 이모 도움을 받은 것 때문에 자격지심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었다. 나와 친모가 그랬던 시절 걸핏하면 한밤중에 이모가 달려와 우리 남매를 긴급 구조해서 이모 집으로 데려가곤 하던 그 무렵에 생긴 앙금이 어머니를 그렇게 만들었다. 소동이 가라앉고 나면 다음날 어머니가 와서 우리들을 다시 집으로 데려가야 했던 그 시절에 종종 보았던 이모부의 차가운 눈빛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어머니의 수레를 그대로 옮기면 이런 것이었다. 너랑 진모, 내 이모 차에 실어 보내고 내 아버지 몸부림치는 것 온몸으로 막아내고 나면 몬동이 드곤 했었다. 그러면 나는 내 아버지 깊이 잠드는 거 기다렸다가 미친년처럼 허둥지둥 내 이모 집으로 달려가는 거야. 너 그때 1학년이어서 새벽에 데리러 가지 않으면 학교를 못 보내는데 어떡하겠니? 나라고 그 짓을 하고 싶어서 하겠니? 방 하나 부엌 하나 딸랑 있는 집구석에서 애비가 그 난리를 치기 시작하면 너는 부엌으로 숨고 어린 진모는 놀라서 경기를 해대고 이러다 어린 것들 죽이겠다 싶어서 이모를 부르는 것인데, 물론 나도 생각이 있는 년인데 꼭두 새벽부터 나무집에 가서 벨 누르려면 미안해서 꼭 손마거지가 오그라드는 기분이었지. 하지만 어쩌누. 한 번 눌러 두 번 눌러 대답이 없으면 3번이라도 눌러야지. 이모가 원래 새벽잠이 많아서 냉큼 문을 따주지 않으니까. 시끄럽게 굴고 있는 나도 미안해 죽겠는 거야. 그런데 그때가 아마 겨울이었을 거야. 3번을 눌러도 기척이 없길래 한참 기다리다가 가만히 문을 두들겼지.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고 이모부가 나타나더라. 낯을 들 수가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서 있는 나에게 너 이모부가 뭐랬는 줄 아니? 조용히 들어오세요. 오늘 줄이 시험 치는 날이라 더 재워야 하니까 좀 조심해 주세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그리로 꽉 숨고 싶더라. 또 언제더라? 그런 말을 들었던 터라 이젠 진진이 너 지각을 하는 한이 있어도 그 인간 출근한 뒤 가야겠다 싶었는데 좀 빨랐는지 아직 집에 있는 거야. 둥그런 식탁에 너, 진모, 주리하고 준혁이 그리고 이모부가 밥을 먹고 있는데 세상에 통통한 갈치구이 접시 자기 앞에 딱 모셔놓고 가시 발라서 주리 한번 주혁이 한번 또 주리 한번 주혁이 한번 이번에 먹고 싶어 저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는 우리 진모 한 젓가락 떼어주려나 옆눈으로 지켜봐도 또 주리 한번 주혁이 한번 이러는 거야. 그걸 보고 있으려니 내 속에서 뜨끈 불이 확확 솟구치더라. 내 새끼들 부모 잘못 만난 채로 이런 수모를 당하는구나 싶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게 없더라. 어머니의 탄식을 빌리지 않더라도 갈치 사건이 있던 날의 기억은 내게도 남아 있었다. 그날따라 어머니가 아직 밥도 다 먹지 않았는데 나와 진모의 손을 아프도록 꽉 쥐고 인사도 없이 이모 집을 나왔던 것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이모부에 대한 내 생각은 다른 것이었다. 물론 그 시절이 지난 뒤에 홀로 정리한 생각이지만 우리가 이모부를 비난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주리와 준혁이는 이모부의 자식들이었고 나와 진무는 술주정뱅이의 자식들이었다. 이모부가 누구를 더 사랑하겠는가. 생선살 한 젓가락 우리에게 떼어주기를 아까워했던 이모부 있지만 아버지의 사업 자금으로 갈치 100마리 아니 1000마리 10,000마리 살만한 돈을 빌려주었고 결국 돌려받지 못했어도 별다른 불평을 하지 않았던 것을 어머니는 왜 잊고 있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진모처럼 갈치를 탐하는 식성이 아닌 탓에 내가 이모부에게 간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작은 상처는 오래 간직하고 큰 은혜는 얼른 망각해버린다. 상처는 꼭 받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는 꼭 돌려주지 않아도 될 빚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장부책 계산을 그렇게 한다. 거기에 비하면 이모는 자신의 언니를
참담한 불행 속에 넣는 사람임에도 언니의 남편, 즉 나의 아버지에 대해 우호적이다. 어려서부터 나는 이모와 어머니가 만나 이야기하는 자리에 함께 끼어 있길 좋아했다. 똑같이 생긴 두 사람이 각자 다른 옷을 입고 각자 다른 머리 스타일을 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일은 아무리 되풀이 되어도 지겹지가 않았었다. 기억하기로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만났을 때보다 외갓집에서 다른 식구들과 어울려 만날 때 훨씬 정다웠다. 그럴 적에 두 사람은 어린애처럼 별것 아닌 일에도 손을 마주 잡고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만우절날 쌍둥이 딸을 낳고 만우절날 쌍둥이 딸을 한꺼번에 결혼시킨 바 있는 애할아버지는 딸들의 친정 나들이를 몹시 좋아하여서 내가 그러는 것처럼 한시도 딸들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아니, 나보다 더했다. 애할아버지는 자신이 만든 작품을 감상하는 조각가 같았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혹여 흠집이라도 생겨 있으면 난리가 났다. 또 한 사람, 쌍둥이 딸들 밑으로 간신히 얻은 애삼촌도 똑같았다. 아직 총각이었던 그때의 애삼촌은 누이들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다. 쌍둥이 누이들이 한꺼번에 결혼을 해서 집을 떠나던 날 사흘간이나 밥을 먹지 않고 시름에 잠겨 있었다는 애삼촌이었다. 오직 애할머니만이 딸들에게 먹일 음식을 장만하느라고 부엌과 수도관을 오가며 치맛자락에 바람이 일도록 분주했다. 그 모든 음식의 재료들은 전부 애할아버지가 손수 시장보기를 한 것이었으므로 그중 한 가지만 빠뜨려도 애할아버지의 불효령이 터질곤 했다. 이거 왜 이래? 닭다리 사다 준 것은 어디다 빼돌리고 닭고기는 코빼기도 안 보여. 저 애들이 닭다리 튀긴 것을 한 자리에서 10개도 넘게 먹어치우던 생각이 안 나냐? 그런 생각을 할 줄 아는 애미라면 어떻게 닭다리를 빠뜨릴 수 있냐고요. 아이고, 그래요? 난 생각이 모자라는 애미고 당신은 생각이 넘치는 아버지구랴. 다 큰 딸년들은 방에다 모셔놓고 꼼짝도 못하게 하면서 나 혼자 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어떻게 해내라고 그러시오. 여기 갈비도 있겠다. 장조림도 있겠다. 닭다리 튀겨 놓으면 처지기나 하지. 시집와서 20년이 넘도록 애할아버지한테 말대꾸는커녕 얼굴색 한번 바꿀 줄 몰랐다던 애할머니도 그 즈음에는 콩당콩당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였다. 그리고 콩당콩당 하는 말씀인지언정 애할머니의 말이 다 맞았다. 친정에 다니러 온 딸들 손에 물을 묻히고 싶지 않는 심정은 애할머니도 매일반이고 애할아버지가 사들인 음식 재료는 언제나 필요 이상으로 많았으므로 그러나 어머니와 이모의 친정 나들이가 언제나 오손도손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어쩌다 아니 필연적으로 도마에 오르게 마련인 아버지의 악덕은 애갓집의 단란한 풍경을 해치는 유일한 해방꾼이었다. 성격이 괄괄한 애할아버지는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그 때려 죽일 놈 하고 부르짖었다. 그보다 더 심한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언제나 빤히 쳐다보고 있는 내가 문제였다. 나는 밖으로 내쫓으려나 어른들의 온갖 가문이설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자리를 지킴으로써 내 아버지가 처갓집 식구들에게 더 이상 언어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나는 더 단단히 일조를 했다. 아버지에 대해서라도 애할머니도 애삼촌도 모두 고개를 젓다. 아버지가 미워서 우리 집에는 한 번도 오지 않는 그들이었다.
애할아버지에 비하며 한없이 섬세하고 유약했던 애할머니와 애삼촌이었지만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부르르 몸을 떨었다. 제 서름에 겨운 어머니도 이야기의 처음에는 맹렬히 아버지를 비난하고 나섰다. 말하자며 콧물 눈물 닦아가며 아버지가 어떤 일들을 저지르고 다니는지 설명하는 어머니의 애처로운 모습이 도화선이 되는 셈이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내 아버지의 성토대회에서 가장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사람은 이모였다. 본래는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어. 술이 잘못이지. 술만 잡수지 않으면 천하에 그만한 사람이 없잖아. 형부도 괴로울 거야. 본래 착한 사람이 마누라 팔뚝이 분지러지도록 팬다니. 술 마신다고 다 그런데 괴로운 것 아는 사람이라면 얼른 정신을 차려야지. 지 마누라하고 새끼들 생각하는 마음이라면 혀를 깨물고라도 술을 끊어야지. 혀를 깨물고라도 하고 말할 때의 애할머니는 정말 자신의 혀라도 깨무는 것처럼 비장한 표정이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다. 초반에 열을 내다가도 모두를 아버지를 비난하고 나서면 슬그머니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 다음 날은 이불 세 채를 혼자 다 빨아줬는걸 하면서 남편을 위한 변명을 내곤 하던 어머니도 이모가 하는 아버지 역성은 참 못 견뎌 했다. 하기 쉬운 말이라고 넌 잘도 너 형부 편 든다. 너가 한번 그런 인간이랑 살아보렴. 너라면 사흘도 못 살았을걸. 김포 아줌마가 신랑감 사진 내놓았을 때 너가 그랬지. 10분 먼저 태어났어도 언니는 언니니까 너가 먼저 가라고. 바로 그 10분 먼저가 이런 운명인 거야. 너가 10분 먼저 태어났다면 이 운명이 너 것이라고. 김포 아줌마란 애할머니의 먼 친척으로 이모와 어머니 두 사람의 신랑감을 모두 중매한 운명의 매개자였다. 처음 물고 온 한 장의 사진이 훗날 내 아버지가 되었고 사흘쯤 뒤 다시 가져온 또 한 장의 사진이 내 이모부가 되었다. 쌍둥이 자매가 어찌나 붙어 다니는지 연애할 겨를도 없다고 판단한 애할아버지의 전격적인 결혼 작전은 그렇게 진행되었다. 그런 소리 마라. 김포 아줌마가 맨 처음 형부 사진 들고 왔을 때 언니가 그랬잖아. 분위기가 좋다고. 뭐랬더라? 눈빛이 가을의 우수를 담고 있다고 그랬던가? 이모가 그 높은 소프라노로 이렇게 반박하던 어머니는 시 소리로 악을 쓰다시피 격렬하게 이모의 말을 부인했다. 가을의 우수 어쩌고 한 것은 바로 너였어. 너무 괜찮다고 방반 뛴 게 바로 너였고 그렇게 나를 홀려놓고 너가 미루었지. 그러면 착한 이모는 싸움닭처럼 덤비는 어머니를 피해 슬그머니 항복을 했다. 그랬나? 생각해보니 그런 것도 같다. 맞아. 난 처음부터 형부 이미지가 좋더라. 좋았는데도 언니라서 양보한 거야. 지금도 난 형부가 믿지 않아. 이모가 순수히 항복을 하더라도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모집 말 한마디를 이모 가슴에 박고서야 그 자리를 물러서곤 했었다. 이런 말. 양보? 너가 양보한 것이 무엇인 줄 알기나 해? 아무리 결혼한 몇 년 만에 싸움닭처럼 거칠어진 어머니라 해도 차마 뒷말말은 더 이상 잊지 않았다. 너는 이 지긋지긋한 불행을 내게 양보한 대신 알짜만 가득한 행복을 넘겨받은 것이라고.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하재만 아니라면 애갓집에서의 모임은 언제나 즐거웠다.
어머니와 이모는 손 붙잡고 자리에 누워 자신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 새벽이 오는 줄도 몰랐고 그 옆에서 애할머니는 딸들의 기억을 정정하기도 하고 첨가하기도 하면서 자다 깨다 했다. 옆방에서는 애할아버지가 어린 애손주들 오줌 수발 드느라고 연신 들락거렸다. 어머니와 이모와 애할머니의 두렁거리는 말소리가 아련히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잠속에 빠져드는 기분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달콤했다. 어머니가 울거나 소리치지 않고 오랜 시간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가 어린 안진진의 애갓집 나들이었다. 어렸지만 깜찍했던 나의 어머니와 진모와 함께 아예 애갓집에서 살아버리는 방법도 그때는 진지하게 연구하곤 했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우수에 찬 눈빛을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것도 어린 나에게는 큰 괴로움이었으므로 그 연구는 항상 중간에 폐기되곤 했었다. 이처럼 오손도손했던 애갓집 풍경도 아버지의 폐악이 굳어지면서 점점 뜸하게 연출되었다. 가족 중 누구 하나의 불행이 너무 깊어버리면 어떤 행복도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는 법이었다. 어머니도 점차 애갓집 발길을 끊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그런 줄 알고 걱정 마세요. 가끔씩 애갓집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어머니는 그 말 외엔 아는 것이 없는 사람처럼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우리 집이 무소식이 희소식이었을 때 이번에는 소식마다 기쁜 소식이었기에 어머니는 애갓집에 대해 더욱 말을 잃어갔다. 우연히 우리 집에 들렸다가 아버지의 폐악을 목격한 애할아버지가 그 괄괄한 성격대로 한판 붙으려다 멱살도 잡아보기 전에 쓰러져 버린 사건이 있은 후로는 안시 핏줄인 나 안진진과 안진모의 애갓집 출입은 근기나 마찬가지가 돼버리고 말았다. 애할아버지는 그 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쓰러지기 전 애할아버지가 아버지를 향해 지른 대갈일성은 바로 그것이었다. 야 이놈아 덤벼라 덤벼 나한테 한번 덤벼봐. 이모네 집은 길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버스를 타고 가면 10분 정도는 걸어야만 했다. 자동차를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그 동네 사람들한테는 거리의 소음과 매연, 난사함 등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은 집이었다. 여름철의 낮은 지겨울 정도로 길었다. 예년의 8월처럼 푹 찌는 더위 무더위는 어디여 아니어서 석양 무렵 한적한 고급 주택가를 걷는 일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높은 담장과 담장 너머로 푸르른 나무들, 가끔씩 느린 속도로 옆을 스쳐가는 검정색 승용차, 말 안 듣는 자식들을 향해 내지르는 거친 엄마들의 악다구니 하나 없이 고요한 그 길의 끝에 누군가 서 있었다. 거기서 왼쪽으로 꺾어 돌아가면 이모 집이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보았다. 진모였다. 진모라면 내가 초인종을 눌러주지 않는 한 저 혼자 이모 집에 들어갈 이인이 못 되었다. 내 퇴근 시간을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쯤 도착할 것이라는 시간 계산을 마치고 거기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길의 끝에 서 있는 진모를 향해 마주 걸어가면서 나는 콧날이 찡해지려는 것을 애써 참았다. 낯선 곳에서 낯설게 만나는 혈육은 언제나도 늘 안쓰럽게 보이는 법이었다. 난 안 가. 아니, 난 못 가. 내가 다가가자 진모는 앞뒤도 없이 불쑥 말했다. 평소에도 거침없이 표절하던 최민수식의 그 짜악가는 음성은 아니었다.
왜 여기까지 와서 왜? 묻고 나니 진모의 얼굴이 이상했다. 안색은 파랗게 질렸고 이모의 집에 온다고 제법 신경 써서 차려 입었을 해갈색 양복은 엉망이었다. 누나, 돈 가진 것 있어? 있는 대로 좀 줘. 무슨 일이야? 너 무슨 일 생겼구나.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나는 진모의 손을 부여잡았다. 그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니야, 기분이 우울해서 그래. 그냥 돈이나 줘. 이모 집에 갈 기분이 아니거든. 내게 잡힌 손을 빼내며 진모는 구겨지고 흙 묻은 양복 바지를 툭툭 털어내는 신용을 했다. 여기까지 오면서 수습할 만큼은 다 했을 것이므로 그런다고 엉망인 매무새가 더 나아질 턱은 없었다. 그 대신 나는 진모의 옷에서, 진모의 머리칼에서, 진모 입에서 풍겨오는 옅은 술 냄새를 맡았다. 돈은 어디에 쓸 건데? 그러면서도 내 손은 이미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내고 있었다. 어쩐지 안 주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는 애감이 들었다. 여행이나 가려고, 멀리 떠나서 며칠 쉬었다 오려고. 제발 며칠 쉬었다 돌아오면 해결될 일이길 빌면서 설마 진모 같은 올챙이 건달에게 감당 못할 큰일이 일어날 리가 있겠냐면서 나는 지갑을 툭툭 털었다. 그런다고 이 안진진이들 무슨 큰돈이 있겠는가. 겨우 며칠 쉬기도 부족할 돈을 받으면서 진모는 고개를 푹 숙였다. 미안해 누나. 돌아서다 말고 진모는 덧붙였다. 비둘기가 나밖에 모르던 그 착한 비둘기가 나를 배신했어. 그래서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일부러 하지 않아도 최민수거나 알파치노 같았다. 역시 진실은 통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진모가 비둘기의 배신을 말했을 때 벌써 마음을 놓았다. 놀랄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진모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여자를 배신하거나 여자가 배신하는 일이 내용은 전부인 것이었다. 그 외에 무엇이 더 있을 것인가. 사랑의 배신자를 처벌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 꿈속에서도 나타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잊어주는 것이다.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진모는 아마 진모라면 더욱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었다. 비둘기의 배신으로 보스의 꿈이 조금 무의미해졌겠지만 그 꿈을 충동질해 줄 다른 여자가 또 나타날 것이 틀림없으므로. 그날 이모네 집에서 보낸 시간들도 진모 표현처럼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다. 나야 진모 때문에 이미 불길했었다 하더라도 어머니 또한 한 가지도 제대로 넘어가 주는 것 없이 사사건건 토를 달았다. 이모 집에서 보는 어머니는 늘 그랬지만 그날은 좀 더 안강했다. 나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날따라 이모는 아름다웠고 활기에 넘쳐 있었다. 자식들이 돌아온 것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종달새 같았던 이모는 나와 엄마까지 와주어서 행복의 절정에 있었다. 행복했던 이모는 넓은 집 안 곳곳에 빠짐없이 꽃을 장식했다. 어머니는 죄 없는 꽃부터 비난하고 나섰다. 뭐해 그리 너절하게 꽃들을 널어놓았어. 안 그래도 마당 천지가 다 꽃이구만. 참 할 일도 없다. 분위기를 좋아하는 이모가 잔잔히 흐르도록 켜놓은 음악도 어머니를 역정나게 했다. 정신사납게 음악은 무슨. 이 기계들은 다 뭐야? 이것도 새 것으로 바꿨구나. 몇백만 원 줬겠어? 맨날 유행가만 듣는 애가 기계를 뭐 하려고 자꾸 비싼 곳으로 바꾸는지 참말로
아랫돈이 야 하는갑다. 이모가 유행가를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었다. 주리가 어려서 피아노 학원에 다닐 때 이모가 만사 젖혀놓고 열심히 주리 따라서 같이 배운 것도 모두 유행가 때문이었다. 훗날 주리는 배운 실력으로 모차르트를 연주했고 이모는 에스터데이나 그대는 나의 인생 같은 유행가를 연주했다. 지금이라도 이모는 우리가 신청만 한다면 열애나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같은 곡을 연주해 줄 수도 있을 것이었다. 맨날 유행가만 듣는 주제라고 지청구를 들은 자기 어머니를 위해 주리가 엄마 그럼 오디오 크고 가시나무 연주해 주세요. 정말 좋던데 하는 것을 보면 요즘 이모가 연습하는 피아노 곡은 아무래도 신인과 촌장의 가시나무의 모양이었다. 이모가 좋아하는 유행가는 세대를 뛰어넘어 내게도 늘 좋았기에 틀림이 없을 것이었다. 어머니가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 이모는 행복했으므로 상관없었다. 문제는 나였다. 나는 주리와 주혁이 앞에서 어머니가 저러는 것이 싫었다. 심하게 손을 떨며 내게서 돈을 받아간 진모 생각이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도 몹시 성가셨다. 이모와 어머니 사이에서 엉거주춤하게 떠돌던 내가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꽃도 오디오도 아니었다. 처음 들어올 때부터 당장 눈에 거슬러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은 어머니의 머리 스타일이었다. 어머니의 머리에서는 아직도 심하게 파마향 냄새가 나고 있었다. 게다가 앞도 뒤도 없이 무작정 튼튼하게 에이브만 살려놓은 촌스러움이란 차만 바로 보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차라리 적당히 풀어져서 어수선하기만 했던 아침의 머리 모양대로 있어줬다면 내 마음이 이토록이나 참혹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어머니에 비하면 이모는 끊임없이 세심하게 손질을 해주며 가꾸고 있는 이모의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을 얼마나 보기가 좋은가. 푸른색 소매 없는 원피스 아래로 드러나 이모의 동그란 어깨는 얼마나 아기자기한가. 에어컨 바람이 알맞게 식어준 실내 어디 한 군데 어색하지 않게 잘 꾸며진 거실 장식들, 우아한 겨자색 가죽 소파가 자아내는 고급한 분위기를 놓고 보면 오직 어머니만이 뽀글뽀글 볶은 머리를 하고 심술궂게 앉아있는 어머니만이 이 집에서 단 하나 지독하게 어울리지 않는 소품이었다. 내가 어머니의 단골 미장원 이름을 거론해서 어머니를 일시의 웃음거리로 만든 것은 그러므로 내 잘못이 아니었다. 나는 단지 어머니가 그 미장원과의 거리를 그만두기만을 바랬을 뿐이었다. 그 바람이 이모 집에 와서 보니 너무나 간절해서 나도 모르게 그만 입에 올리게 된 것뿐이었다. 엄마, 오늘 또 뽀글레 미장원에 갔었구나. 제발 그 집에서 파마하지 말라니까. 왜 또 거기 갔어요? 뭐? 뽀글레? 아, 뽀글레라고? 이모는 숫제 거실 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웃음을 참지 못하는 것은 이모의 약점 중에 하나였다. 주리는 손뼉을 쳐가며 웃어댔다. 주혁도 연신 어머니의 머리를 쳐다보며 하하 웃었다. 오죽했으면 주방에서 일하던 가정부까지 달려와 박장대소의 한못을 거들었을까. 순식간에 벌어진 이 일에 어머니의 얼굴은 벌겋게 달가오르고 있어 말았다. 나의 실수였다. 뽀글레 미장원이란 명칭에 대해 우리 식구는 이미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너무나 오래된 어머니의 단골 미장원이어서 지금은 그냥 하나의 이름일 뿐이었는데 나는 참담했지만 어머니는 즉시 기세를 만회해서 정상으로 돌아왔다. 아기 없는 이모가
말끝마다 그 머리 뽀글레에서 볶았어? 하고 놀려도 눈을 흘기다 말았다. 이모 앞에서 어머니가 저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주리와 주혁이 2층으로 올라간 사이 어머니는 마침내 새로운 시비거리를 찾아냈다. 피아노 치는 아이가 무슨 논문을 쓴다고 방학에도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야. 논문 때문에 도저히 귀국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모가 억지로 불렀다는 말에 대한 어머니의 힐난은 이모뿐 아니라 나에게도 실망을 주기 충분했다. 그 말은 어머니가 주례에게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적어도 이모는 나와 진모의 현재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언니는 주리가 대학 들어가면서 피아노 관두고 미학 전공 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해주었는데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해. 어머니는 자신이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연거푸 물었다. 주혁이는 지금 대학교 다니는 거야? 아니면 대학원 다니는 거야? 주혁이 미국의 소위 아이비그 리그에 속하는 명문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올해 초였다. 주혁은 대학원에 진학했고 이로써 이모의 두 자식은 모두 박사 고지를 향해 맹렬히 돌진하게 된 셈이었다. 나는 이모가 원하는 것이 주리와 주혁이의 박사학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모는 자식들이 이제 그만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어김도 없는 일이었다. 이모부 같은 사람에게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자의 소망일 뿐이었다. 학사 다음엔 석사, 석사 다음엔 박사가 있잖소. 있다는 걸 왜 빼먹어? 거기까지 공부하라고 정해져 있는 걸. 기왕 유학까지 간 애들한테 왜 그만두라고 말해야 하는지 난 정말 알 수가 없다. 게다가 아이들이 모두 공부를 아주 잘하고 있지 않는가 말이다. 이모부는 그런 사람이었다. 비유하자면 이모부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30년이 가깝도록 단 한 번의 결행이나 연착 없이 정시에 도착하고 정시에 출발하는 기차 같은 사람이었다. 기차라면 세 바퀴를 굴려 굽이굽이 강가도 달리고 덜컹덜컹 산자락도 달리는 기차라면 폭설 후에는 결행도 하고 마주오는 다른 기차를 피하느라 연착도 좀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그렇게 믿고 있는 세상의 다른 부류들한테는 이해받기 힘들겠지만 하여간 이모부가 생각하는 기차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모부의 기차는 굽이굽이 강가를 달리더라도 절대 눈을 팔면 안 되고 마주오는 다른 기차들을 들이받고라도 다른 역에 늦게 도착하면 안 되는 기차였다. 그리고 내가 짐작하건대 이모의 기차는 이모부의 기차와 다른 모양이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내게 심심한 너의 이모부는 이라는 말을 자주 했겠는가. 단언할 수 있지만 이모의 자식들은 나와 진모 같지 않았다. 이모는 남편복에 이어 자식복까지 넘치도록 받은 사람이었다. 자라면서 어머니에게 수도 없이 들은 말, 남편복 없는 여자는 자식복도 없다는 그 말은 이모 때문에 내게 진리로 각인되었다. 어머니는 남편에 이어 자식에게까지 이모에게 밀리고 있었다. 하긴 어머니 주장대로 그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궤에 물려있는 것이라면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연결이었다. 이모와는 특별했지만 나는 이종 사촌들과는 그리 각별한 사랑을 나누지 못했다. 어린 시절 잠깐을 제외하고는 그럴 만한 시간도 없었다. 그 어린 시절마저도 이종 사촌들은 이모부의 철동 같은 보호 아래 있어서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나는 주리와 동갑이었고 주혁은 진모와 동갑이었지만 우리는 나이만 같았을 뿐 사는 모양이 너무 달랐다.
아니, 하나 같은 것이 또 있긴 했다. 어머니들. 나이도 얼굴도 목소리도 똑같은 어머니들이 있었다. 철이 들어 서로 교류를 나눌 수 있을 만한 나이에 이르러서는 그들 둘 다 유학을 떠나버렸다. 유학을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이종 사촌들과 공유할 만한 추억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철이 든다는 것은 말하자면 내가 지닌 가능성과 타인이 가진 가능성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었다는 뜻의 다름 아닌 것이었다. 나 또한 내 어머니처럼 이종 사촌들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도저히 대범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어머니와 달랐던 점은 이종 사촌들에 대한 질투심을 감쪽같이 잘 숨기며 살아왔다는 것이었다. 그것마저 숨기지 못하고 여기저기 질질 흘렸다면, 만약 그랬다면 내 인생은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완벽한 실패작이었을 것이다. 어머니가 자신의 운명과 이모의 운명이 뒤바뀔 수도 있었다는 것에 대해 가장 격렬하게 저항하는 부분은 단연 자식들에 관한 것이었다. 주리가 전국 피아노 콩쿠르에서 최우수상을 탔다는 소식이 전해지던 날, 나는 공교롭게도 첫 번째 가출을 시도하고 집에 없었다. 훗날 진모에게 들은 바로는 어머니는 밤새도록 벽을 치고 통곡했다고 했다. 통곡 속에 섞인 후렴구는 바로 이거였다. 내 자식이 불쌍해. 내 자식만 불쌍해. 이제는 인정할 만도 하건만 다른 것들은 대충 극복을 한 듯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머니는 이 부분이 가장 취약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날 이모 집에서도 어머니는 자신의 취약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식사에 참석하기 위해 내려온 주리와 주혁이 개방적인 차림새는 그쯤에서 조카들에 대한 혼란을 자제하기 위해 애쓰던 어머니의 인내심을 무너뜨리고 말았다. 주리는 금발에 가까운 갈색 머리에 가슴과 등이 깊게 파인 대단히 시원하게 보이는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게다가 희고 앙증맞은 귀에 딱정벌레처럼 달라붙어 있는 귀걸이가 한쪽에 3개씩, 합계가 6개였다. 어머니는 먼저 내기를 하긴 했다. 나는 여름에는 귀걸이를 하지 않았다. 그것이 어머니의 공격 요구를 한층 더 부채질했다. 이윽고 어머니는 점잖게 입을 열었다. 공부만 한다는 아이가 언제 귀에 구멍은 3개씩이나 뚫었누? 구멍 하나 뚫는데 1초밖에 안 걸려요. 어머니의 저희를 알 리가 없는 주리는 상냥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 옷 입고 바깥에도 나가는 것은 아니겠지? 어디 그게 박사 공부한다는 사람이 입을 옷이니? 이 옷이 어때서요, 이모? 오신다고 일부러 좋은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싫으세요? 주리는 여전히 상냥하려 애썼지만 그쯤에선 내 어머니의 심술궂은 눈치채고는 고개를 숙여 어머니의 시선을 피해버렸다. 그래서 그만두었으면 좋으련만 어머니는 다시 주역을 공격했다. 우선 걸린 것이 서투른 젓가락질이었다. 가정부가 주역의 접시에 포크와 나이프를 가져다 줄 때 이미 어머니의 눈빛이 애리하게 빛났었다. 난 벌써 젓가락질하는 법도 잊었니? 나무를 칼로 썰어 먹다니. 그런 꼴은 세상 태어나던 너가 처음이다. 그래가지고야 한국 돌아와서 어떻게 살겠니? 걱정이다, 걱정이야. 그 순간 이모가 굳은 얼굴로 아들을 주시했다. 주혁이 제 어머니 얼굴을 한번 쳐다보았다. 걱정 마세요. 꼭 여기 와서 살아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친구도 스승도 추억도 모두 거기에 있는걸요. 여기로 돌아올 이유가 없어요. 이모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주리가 말을 계속하려는 동생을 제지하려 했으나 주역은 이미 다른 말을 잇고 있었다. 누나 같은 경우는 정말로 돌아올 이유가 없어요. 누나는 이미 거기 문화원하고 중요한 프로젝트 계약을 따냈어요. 논문이 통과되면 대학에 자리도 보장받았고요. 누나가 어느 쪽을 택하든 그건 굉장한 성공인 거예요. 주혁이가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요. 왜 돌아올 이유가 없어요? 여기 엄마와 아빠가 계시잖아요. 그것만큼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엄마? 주리가 제 어머니의 볼을 쓰다듬은 방긋 웃었다. 죄송해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주혁이도 싹싹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나는 조용히 이모가 떨어뜨린 숟가락을 주었다. 이모도 굳었던 얼굴을 풀고 새 숟가락을 가져오기 위해 잠시 식탁을 떠났다. 이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주리는 동생을 툭 치며 나무라는 신용을 했다. 주혁은 어깨를 으쓱하더니 다시 익숙한 솜씨로 접시에 놓인 나무를 썰었다. 어머니도 더 이상은 주혁에게 젓가락질로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때 이모가 식탁으로 돌아오면서 아들의 둥근 머리통을 아주 잠깐 정답게 쓰다듬었다. 이제 나는 괜찮아 라는 말 대신이었다. 아들도 그런 어머니를 향해 미소를 지어보았다. 그리고 푸른 온피스의 이모는 다른 푸른 나무로 안전 회복되는 뜻이 보였다. 이모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미소 짓는 주혁의 얼굴에서 이모부의 얼굴을 읽어냈다. 지난 4월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내가 보았던 이모부의 의례적인 미소가 거의 있었다. 아니 불발이나 연착 따위 죽어도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인생을 심심하게 만드는 이모부의 얼굴이 아들인 주혁에게 고스란히 옮겨져 있는 것이었다. 그랬다. 주리와 주혁이는 이모의 자식이기도 했지만 역시 엄연한 이모부의 자식이었다. 나의 진모가 어머니의 자식이면서 아버지의 삶으로 많은 부분 규정 지어진 것처럼.